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여당은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오늘 위믹스 코인을 만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코인들을 갈아탄 것 아니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장영국 대표께서는 마무리 말씀 중에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 돼.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얘기입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된 결정타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잠시 보셨던 것처럼 위믹스를 만든 게임 회사를 찾았는데요. 좀 더 길게 현장 목소리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에어드랍 관련해서는 마케팅 이벤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큰 규모가 전달됐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체들의 지금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까? 저한테는 되면 좋은 일이었지 수건 사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PCB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적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 허용돼야 되는지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글로벌에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됐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장영국 대표께서는 마무리 말씀 중에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P2E가 P2로 잠깐 잘못 나가는 건 제가 오타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여당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 법안 통과, 당신들 수건 사업 아니었냐? 되면 좋은 일이었지만 수건 사업이었던 적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모순 아니냐? 본인들이 노력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두 이제 위메이드 대표와 여당의 면담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대표가 마무리 발언에서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관련이 없는데 김남국 의원 때문에 위메이드가 좀 곤혹스러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애들러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의혹 중에 하나가 P2E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서 번 게임 머니를 화폐로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아마 게임 업체 로비를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 추세에서는 이 P2E로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되면 좋지만 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건 아닙니다라고 약간 발뺌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 유믹스나 유메이드 같은 이 게임 업체 관련 가상화폐에서는 어떻게든 게임 머니가 가상화폐로 현금화될 수 있는 조치를 예. 어떻게든 입법화 시키려고 촉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그 과정에 김남국 의원이 관련이 되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메이드 장영규 대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김남국 대표를 통해서 어떤 뭐 에어드랍이든 아니면 프라이빗 세일이든 아니면 직접 뭐 돈을 줬던 그런 입법성 로비 뇌물로 뭘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에게 이제 무상으로 코인을 준다거나 이거 말씀하시죠?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답답하니까 빨리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밝혀줘라.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갈래죠.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성 로비로서의 어떤 현금이나 어떤 금품이 수수했는지 여부하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저 게임 업체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2E라고 하는 입법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 부분은 분리돼서 우리가 앞으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원하긴 했지만 입법 로비 의혹과 이 위믹스, 위메이드는 관련이 없다. 혹은 장 대표에게는 무상으로 코인을 줘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하는 건 진행이 불가하다. 다만 빨리 김남국 의원이 본인들 관련된 혹은 코인 거래 내역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제가 뭐 이 자금 출처와 돈 세탁 얘기를 좀 했잖아요.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고 팔고 갈아타고 했던 시점이 지난 대선 기간 아니었냐. 이재명 대표에게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을 대단히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데 소위 실드를 쳤다 이런 추정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부터 짚어볼 얘기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진 위믹스에서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클레이페이로 갈아탄 이유. 이게 언뜻 보면은 투자 실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는 투자가 아닌 돈 세탁 목적이다. 돈 세탁 목적인데 이게 시점이 작년 2월이니까 대선 자금 관련이 있지 않냐.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 같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FIU에서 어떻게 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게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자분들도 막 전화가 오는 게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히스토리를 보면 최초에 이제 빗썸에서 한 업비트로 47억 정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냥 개인 클립으로 다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 거래를 하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는 트래블 룰이라 그래가지고 매도인 매수인이 남게끔 하는 AML, 소위 말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잠시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서 좀 꼭꼭 씹어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코인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어쨌든
가상 거래, 가상화폐 대형거래소들 이렇게 거치는 부분 자체가 작년 1월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이걸 그렇게 거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빗썸에서 클립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빗썸에서 개인 클립 카카오 지갑으로 바로 이동되는 걸 막아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급하게 빗썸은 업비트로 이동하는 거는 허용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업비트로 이동을 하고 업비트는 클립으로 이동하는 게 그때 당시는 허용이 돼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저기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클립으로 가야 그때부터는 매수 매도인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판 사람 산 사람을 모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4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이런 데는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동 경로도 다 확인되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도 다 적용되는 소위 말해서 약간 들통 날 수 있는 영역이고 클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의 정황을 FIU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더 꼭꼭 씹어서 보면 빗썸이나 업비트는 우리도 잘 알려진 거래소니까 기성 거래소니까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어느 정도 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는데 이런 카카오 지갑 같은 경우는 사실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누구한테 언제 사고 팔았는지가 잘 안 드러나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했다. 근데 이거를 불과 하루도 안 돼서 12시간 만에 40억을 이체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금 세탁 의혹이 나오는 겁니까? 급했거든요. 왜? 당장 빗썸이 막히니까 빗썸에서 클립으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빗썸에서 그럼 업비트라도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업비트를 이용해서 클립으로 옮기다 보니까 급하게 옮기게 된 겁니다. 급하게 옮기겠다. 그럼 앞에 거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하태경 의원의 의혹으로 다시 가볼게요. 12시간 만에 40억 원에 되는 엄청난 코인을 옮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뭔가 다급했고 그러니까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좀 옮겼다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자금 세탁의 부분이면 그렇다고 해서 작년 2월이라고만 해서 어떻게 이게 대선 자금 아니냐라고 하태경 의원처럼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면 그 움직이는 거래 내역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트래블룰이라는 게 이제 실명제가 1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예. 매도인, 매수인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트래블 룰. 판 사람 산 사람을. 예. 근데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지갑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옮기는 건 트래블 룰을 피해서 익명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또 대선 자금으로 연결되는 건 또 앞으로 다른 검찰의 수사 영역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여당의 주장처럼 이해했다면 쉽게 설명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결국은 이제 조 변호사의 말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갑자기 정말 이른바 잡코인으로 갑자기 갈아탄 이유 그리고 다음 화면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루 만에 40억 가까운 코인을 재빠르게 이체한 것도 다 돈 세탁 목적이나 실명제, 사각지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 혹은 위법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FIU에서 이상거래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리고 로직에 따라서 이상거래로 본 다음에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성이나 관련성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그러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까지 마쳤다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은 저런 거액의 돈들이 그런 코인이라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자산으로 이체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자금 세탁이라든지 부정한 돈이라든지 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자 하는 정황이나 이런 사정들이 있었는지를 앞으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게 될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FIU에서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분들은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통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무조건 있다고 이상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인출이 뭐 반복됐을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이제 통보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송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FIU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도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했을 때는 당연히 FIU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거래를 했을 것이고, 하루에도 그럼 몇 차례에 걸쳐 인출을 했어야 상황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과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에는 이체를 도운 조력자라든지 대리인을 통해서 인출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예. 당연히 검찰은 이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왜 돈을 세탁하려 했는지, 만약에 자금 세탁 의혹이 유력하다면 정말 여당 주장처럼 그게 작년 초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선 자금 성격이었냐, 뭐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이런저런 거래, 뭐 엄청난 규모의 이체도 하루 만에 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는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 때도 이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현충일 추념식 전후로도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예요? 21억 원 가까이 실시간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자산이 9억 1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또 그 사이에 한 5, 6천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오늘 또 알려진 얘기는 현충일 추념식 전으로도 코인을 했다. 정말 여당에서 주장하는 코인 거래 중독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가 설득력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사실 현충일이라는 건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념하는 말 그대로 국가적 기념일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 엄숙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르는 게, 이게 뭐 관행을 넘어서 이거는 의무에 가까운 건데, 이게 행사가 10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9시, 8시 48분까지 9시 직전까지 1시간 전까지 코인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11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11시 21분에 다시 또 코인 거래가 또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코인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날 보면은 이날 코인을 거래했던 종목도 이른바 잡코인입니다. 뭐 클레이스타라고 하는 잡코인인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코인이에요. 그렇죠. 예. 이 물량이 무려 56억 개를 매도합니다. 이 클레이스타 발행 총량의 1.12%, 즉 한 사람이 1%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클레이스타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전액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익은 남지 않고 또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것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거는 그 사이에 무슨 현금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정말 말하자면은 지금 업계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뭐 상장 시간, 뭐 증시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따로 없는 24시간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낮밤도 없었고 지역구 행사 중에도 했다는 또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적 행사, 상임위, 지역구 행사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오로지 코인에만 열중했던 정말 코인 전문가 김남국,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부업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그리고 뭐 검수완박 국회 통과, 본회의 통과 때도,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 때도, 그리고 여기 보면 현충일 추념식 날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뭐 사실 숫자로만 확인해도 하루에 뭐 몇 번 정도 했다는 건 다 수출 나오니까. 근데 오늘 일부 좀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어서, 이건 뭐 본질은 아닌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대학교 시절에도 주식 투자, 이런 부분에 꽤 관심이 많아서 뭐 여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본인의 투자 습관을 결정했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대학생 시절 때도 모의 그 주식 투자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냈고 두각을 나타낸 이제 흔적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방송 패널을 하면서 같이 알고 지냈고,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은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그 착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김남국 의원의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좀 잘못 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상당히 이런 재테크나 이런 주식 투자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관심과 재능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패널 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그 코인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본인의 자유이고 본인의 자유 영역의 재량이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여전히 있었던 그 투자 본능, 일종의 좀 도박 본능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뭐 투기 본능 정도랄까요? 투기 본능 정도까지가 끊기지 않고 계속됐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회의원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그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으면 백지 신탁이라고 해서 다 맡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금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하는 주식 투자나 이런 코인 투자나 아니면 자기 겸직 영리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렇게 정말 상임위 때도 현충일 때도 수없이 많은 코인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제대로 된 본래의 김남국 의원의 본캐가 무엇인지 저도 좀 지금 헷갈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여러 주식 투자 행적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김남국 의원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여러 의혹들과 함께 또 다른 개인적인 얘기까지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다시 좀 본론으로 와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정도만 이 코인 의혹에 연관됐다고 보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도 끝까지 문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돈 세탁과 대선 자금 얘기를 국민의힘은 꺼내고 있거든요. 뭐 일단 국민의힘의 얘기처럼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가상화폐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코인은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뭔가 코인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가상자산 시장도 일단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다.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면 밖으로 빠져나간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죠. 제명 코인 같은 거 나옵니까? 기초자산이 담보된 네. 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 어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최수영 평론가님, 뭐 사실 저도 하태경 의원이 의혹 제기한 그 돈 세탁한 게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아니냐,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돈 버는 게임 합법화에도 꽤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몰빵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입법 로비 의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이던 시절에는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을 했지만 저렇게 당의 공식 후보,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를 때 온라인 소통 단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는 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홍보적 측면도 있겠지만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이 P2E 이른바 현금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위믹스 대표도 그 당시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 정도가 아니라 당시 지금 게임 마케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직전에 이렇게 막 좀 말하자면 전환기의 시절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좀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입법의 평온한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이재명 대표는 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지 더 이런 카드에 그러니까 이런 코인에 대해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는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코인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금화를 막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의 틀을 닫는 쇠국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방증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10여 년 전 바다 이야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게임 중독 때문에 우리 법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게임의 현금화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법 로비를 했던 당시 혹시의 게임 업체들의 그런 어떤 로비 의도가 있지 않았냐, 또 있었다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실행화됐느냐,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갖고 조금 더 명징하게 들여다봐야 될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회 변호사님, 코인 전문가시니까. 근데 오늘 김웅 의원이 제기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태업, 그러니까 대북 이번에 의혹, 송금 의혹 뭐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아태업, 이재명 코인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뭐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자, 누군가가 자산의 가치를 부풀린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쉬울까요? 코인이 쉬울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예. 누군가가 정책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무리 대선 후보가 한다고 해도 금액이 오르는 게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건 뒷단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좋은 호재거리, 그리고 정말 여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호가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심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코인이니까. 예. 그래서 대선 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격이 천정무지로 오르는 게 코인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쉽게 대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들이 반영돼서 당시에도 이제 그 대선 때 이재명 펀드를 만든다, 김남국 의원의 담당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 아태엽 관련된 이 그 코인들도 북한에 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코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행은 뭐 얼마 돈을 들이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이 코인이 향후의 가치는 말도 못하게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상화폐가 시대적 흐름으로 모든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최측근의 이런 코인 의혹이 터지면서 들여다보니 과거에 생각보다 좀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코인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내건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공동체 얘기를 여당이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또 모든 코인 논란의 끝이 이재명 대표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의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의혹,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각종 의혹의 끝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의 끝에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정치 공세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이 전선을 더 확대하고 싶다는 것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웅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좀 너무 섣부른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코인과 관련된 건 당시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혐의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객관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나온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금 세탁 의혹을 여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기할 모양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야권의 제일 유명한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과거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익명으로 쓴 이 책, 비트코인 대박. 이 책 보면 나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많이 봐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회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포카 알면 읽으면 누구나 포카에서 돈 따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딸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타짜들이 설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못 따요.
이거는 폰지 사기나 튤립 투기나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기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문명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논리를 끌어들이면 왠지 내가 하는 투기가 가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물론 5년 전이긴 합니다만 투기판이다. 이거는 우한 사기 사건이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실은 이 코인 이 투자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코인 만든 사람 그리고 코인 만든 사람하고 결탁한 개인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유시민 전 이사장 야권의 스피커는 이번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다시 소환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 논리 그대로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연령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코인이라고 하는 즉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이런 것들이 우한 사기판처럼 포카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포카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좀 꼬드김을 통해서 이 전체 이 도박판을 합법화하는 거라고 지금 우려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왜 더 의혹이 부풀려지냐면 같은 야권의 유명한 스피커인 유시민 이사장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왜 유독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코인 중독에 빠지고 코인에 몰빵을 했고 같이 있었던 최측근이라고 활동했던 이재명 대표는 NFT 기반에서 이재명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국적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한 P2E도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태엽에서 말한 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예. 이런 것들을 우연치 않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이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김웅 의원 제안했던 것을 또 하나 더 사례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작년 10월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김의겸 의원이 자폭성으로 의문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게 혹시라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쪽에 보낼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었냐라고 질문했다가 된통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관심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때 라고 하면서. 확인된 팩트는 뭐였냐면 실제로 이더리움을 발행했던 그 발행자가 평양에 가서 국제 세미나 가서 그때 대북 제재로 현금이 못 들어가니까 가상화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던 것을 뉴욕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더리움 발행자 시정을 받았던 사람이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다시 경기도지사의 펀드 이야기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파헤쳐 보면 왜 유독 이재명 대표만은 저렇게 코인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0억 이체를 왜 했을까? 돈 세탁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여당 혹은 코인 전문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 저희가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여전히 뒷말이 많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철험의 소속의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의원총회 때 진보라고 해서 꼭 도덕적이어야 하냐 이 발언을 해서 당에서도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오늘 양이원영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국회의원인데 왜 예.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문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양이원영 의원 얘기는 코인 투자하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거냐?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우리 국민 600만 명 코인 한다고 부도덕적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상임위 지리장에 앉아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고 얘기하면서 손 밑으로는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하루에만도 수십억씩 거래하는 그 말하자면 이중성과 파렴치함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지. 누가 우리 코인 투자 젊은이들의 정말 계층 이동 사다리 노력으로 코인 투자하는 거 누가 뭐랍니까? 그렇게
청년들의 피 빨린 돈을 김남국 의원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양의원 형의 이야기야말로 저는 가치와 진실을 모두 부정하는, 저는 조국 사태가 탈진실을 불러일으켰다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는 탈윤리에 지금 민주당의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진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이면 도덕적이어야죠. 과거에는 보수는 좀 뭐 유능하고 부패도 되지만 진보는 깨끗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거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력과 그다음에 자기가 성과로 입증하는 게 정치권의 덕목인데 저렇게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리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다 같이 까보자. 김남국 의원의 실체적 진실을 궁금해하는 거지 아무것도 코인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코인 투자했느냐고 우리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의원 의원 저렇게 얘기하면서 지역구는 계속 광명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모습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 자체를 어느 누구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다만 김남국 의원의 자금 출처 그리고 뭐 돈 세탁 의혹 이게 핵심인데 600만 명이 다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본질이 아니다고 비판하셨는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 신문 칼럼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좀 다른 일을 해서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예 위선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냥 대놓고 아니 진보가 꼭 도덕적이어야 되냐? 진보도 돈 욕심 있고 코인 투자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런 게 계속 국민들의 상식과 좀 멀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이런 발언과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저런 발언들을 접했을 때 과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아마 양의원 의원의 그 어떤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뭐 도덕성만큼이나 실력도 중요하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또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또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또 국회에서도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양의원영 의원 뭐 한 발 더 나가서 김남국 의원의 마녀 사냥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다른 강경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 잘못한 부분은 그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코인 가상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거를 그냥 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등 대통령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싹 다 깝시다. 전수조사합시다. 저부터 자진 공개합니다. 저는 코인 단 한 번도 안 했고 단 한 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안 던진 사람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들은 다 공개합시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는데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싹 다 공개하자. 코인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난 단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 글쎄요. 뭐 본질 흐리기에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보긴 했지만 조상규 변호사 판단은 어떠십니까? 많은 피해자들을 변호를 해봅니다. 코인의 피해자들. 근데 그분들이 어디에 당했냐를 보면 사실 자본시장법에 이 시세조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자 거래가 적용이 코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작전 세력들이 코인에서 이런 부정 거래 행위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이걸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투기를 했을 때 왜 돈을 많이 못 벌고 김남국 의원은 돈을 많이 버는 투자를 했을까요? 이것은 정보 접근성이 누구보다도 좋기 때문이거든요. 국회의원이니까 아는 게 많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많은 정보들이 몰려오는 거죠. 함께 하자 내지는 좋은 정보다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그 조금 모아놓은 그 종잣돈을 다 끌어가서 본인은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것이지. 이것은
입법의 공백을 타고 국회의원이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런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도 재산 공개 범위 내에 뭐 부동산 주식도 있지만 가상자산도 넣어서 체계화된 시스템화된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을 코인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길게 보면은 저 정청래 의원의 말도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하자. 그렇게 되면 이게 김남국 의원의 책임에 대한 물타기밖에 안 됩니다. 향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누구도 갖고 있네? 누구도 갖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면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라든지 각종 책임이 희석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적 관심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는 다른 코인 시장의 특성상 한때 김남국 의원이 100억 넘게 갖고 있다면 누군가의 그런 정도의 손실은 봤을 거고, 근데 이 수익의 격차는 정보 접근성,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뭔가 또 다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조 변호사께서 하신 것 같은데, 뭐 나부터 자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그런데 김연아, 박순자 두 명의 전직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약간 뭐 시리즈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뭐 일단 들여다볼 거라면 들여다봐야죠. 만약에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 의원직 이용해서 가족회사 용역다는 의혹,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곧바로도 윤재영 원내대표도 이거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화법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정치인으로 성장했을 때 사이다 반으로 굉장히 떴던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최근에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왜 이렇게 딴청을 부리면서 이른바 물타기나 아니면 회피성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이재명 대표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답변해야 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으면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조명희는요,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태영호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구차한 겁니다. 저도 패널로 나와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뭐 논쟁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당이나 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치로 비판을 해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수용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당신도 똑같잖아, 당신은 더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처럼 제가 궁색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맞으면 맞다고 수긍하고 고치면 되고, 틀리면 틀렸다고 반박하면 되는 것이지, 그 논점을 회피해서 물타기나 아니면 꼴대 옮기기 전략으로 다른 걸 끌어들여서 너희들은 더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구차한 것이고, 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화법을 쓰는지 제가 보건대로 아마 최근에 민주당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악재나 저 이슈들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보기 좀 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와 같이 좀 보실까요? 사흘 전과 그제 국회 모습 만들어내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는 또 제보의 한 사진이 포착이 돼서 뭐 운동화에 이런 사진인 거 보니까 공식 일정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포착이 됐는데, 뭐 박지원 전 원장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고, 물론 뭐 검찰 수사 본인도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이고 자진 탈당을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모든 화살과 혹은 부담이 떠넘기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잠행을 할 건지 민주당 내에서 혹은 이런 저런 의견을 김남국 의원한테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처음에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언론에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해명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이 의혹이 더 확대되거나 더 꼬이는 양상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뭐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해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지만 그 자료들이 오히려 불명확해서 그것으로 인해 본인의 개인 지갑까지 털려서 지금 뭔가 모든 가상자산의 투자 내역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정말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인 것이고 게다가 지금 검찰로부터 강제 수사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또 법적 책임이 논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지금도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물론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이지만 그래도 지역구에 그리고 국민들께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잠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에 나타나셔서 해명이든 또 입장 발표든 그러면 또는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임할 것인지 이 정도의 입장 발표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윤리특위에서도 빨리 의원직 제명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또 포착이 안 됐고 또 포착되면 또 저희가 맨날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코인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잠깐 본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강경파 그러니까 철험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등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 도저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예, 김용민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김남국 의원도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이 있는데 특히 이 얘기요. 헌법이 보장된 얘기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의 거부권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니. 근데 없애겠다는 이유가 더 황당한 건 아닙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저는 이 말이 이 법안에 정말 그 등장하는 사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야말로 말 그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발의해서 만일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검사 그 결론을 낸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법안이야말로 그 이해충돌 방지법 아닌가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헌법이 보장된 그런 명시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걸 막겠다? 저는 민주당 그 철험회라는 이름을 좀 다시 느끼게 됐어요. 김남국 철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철험회라는 것들이 그 철험회 멤버들이라는 분들이 이 철험회에 대한 의미를 어디 부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하나 김남국처럼 살겠다가 아니라면 이렇게 폭주하는 법안 만들면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하는 정신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공론하지도 못한 이런 법안들을 야당이 180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서 통과시킨다? 저는 반드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 총선에서 거꾸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한 법안, 검수완박대 경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저런 것들이 전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제한하겠다? 그런 오만한 발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용민 의원 측은 이게 이재명 대표나 김남국 여건은 아무 상관이 없고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데 뭔가 이것도 지금 코인 의혹에 맞서는 방탄 이 법안 아니냐 이게 지금 최소연 평론가 얘기거든요.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의원도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나 김남국 의원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저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공감을 얻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발의와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는 국민들의 여론, 공감 이런 거에서 근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험의 입법 얘기까지 오늘도 철험의 소속의 양이원영 의원이 600만 명이 코인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비도덕적이냐 이 얘기 때문에 여러 좀 해석의 여지가 많았거든요. 비판도 많았고 이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코인과 관련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나라 예산으로 사적 문자를 보내냐? 또 거짓말이다. 예상이 되십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얘기인데 어제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가상자산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한 게 시작이 돼서요. 물론 뭐 이걸 박찬대 의원이 본인이 잘못 알았다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또다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저도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역공, 털을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추천하는데 저는 조선 제1혀다. 이 가상화폐랑 관련된 뭐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어제부터 꽤 숨가빴네요. 박찬대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라디오 인터뷰였죠. 한동훈 장관이 가상자산 공개 거부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참여연대가 그걸 얘기하니까 개인정보는 줄 수 없고 다만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공개를 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김의겸 의원 대신 가짜뉴스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유감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다. 왜 나를 끌어들이냐. 한동훈 장관 이걸 법무부의 공적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왜 기자들에게 문자 보낼 때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나라 시스템으로 문자 보내냐. 이거를 김의겸 의원이 지적했네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또 그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또 질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대는 해프닝으로 끝났죠.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참여연대가 요청했던 정보 공개를 못하는 걸로 일단 자동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마치 박찬대 의원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시해서 그걸 거부한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그건 팩트체크가 돼서 박찬대 의원도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걸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김의겸 의원이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걸 반박하면서 이제는 가짜뉴스를 김의겸 대신 박찬대가 나섰느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좀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의겸 의원이 밉상이라도 왜 저를 끌어들이냐 거기까지만 했다면 뭐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동훈 장관이 국민 세금으로 하는 법무부의 이 법무부의 공적 시스템을 문자로 보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누구한테 신세 지를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입장문을 그 문자로 보낼 때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혀 국민 세금이라든지 법무부의 공적 보도자료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에도 김의겸 의원은 가짜뉴스 논란에 또 한 방 먹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박성훈 비서관님, 이거를 단순히 공방, 설전, 악연으로 볼 게 아니라 그 김의겸 의원이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마다 약간 뭐 하나 걸려봐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공격을 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것 또한 뭐 주변 기자들에게 충분히 확인을 하면
한동훈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런 거 다 일일이 반박하는 거다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법무부의 공적 시스템을 왜 개인적으로 썼냐? 이런 부분이 이거는 악연 설전 부분이 아니라 김유기 의원이 좀 팩트 체크를 잘못하고 얘기한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어서요.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가짜 뉴스 논란 또는 뭐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을 향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도 의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과 같은 거는 한 번만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건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10전 10패 아니냐 뭐 이 얘기까지 나와서 뭐 저희가 굳이 다 열거하고 화면 다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어떤 팩트에서는 또 밀린 거 아니냐는 얘기 있는데 그만큼 두 사람 오늘도 좀 여러 공방이 이어졌고 나는 개인적으로 다 보낸 거다 이렇게 김의겸 의원의 말에 재반박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는 정리할까요? 다음 주제는 민주당을 탈당한 또 다른 의원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를 만나볼까요? 이 코인 의혹으로도 수렁에 빠진 민주당인데 오늘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을 현역 의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줬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돈 준 사실이 없다. 사실은 여기 돈의 흐름, 중간에 윤관석 의원도 있고 이성만 의원도 있는데 이 중간에서 당 조직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이성만 의원인데 돈 준 적이 없다. 오늘 검찰에서도 여전히 뭐 계속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헌법상 무죄 추적 원칙이 계속 적용되니까 재판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저 이성만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성만 의원을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줬느냐 아니면 주지 않았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는데 이 녹취록이 나왔다 하면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10명, 20명 됐을 때 관련자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일단은 덮고 가자는 그런 어떤 조직 보호주의가 가동된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특유의 온정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비를 같이 동지인데 비를 같이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키웠는데 저는 사실 이 돈봉투 사건 이성만 의원은 지금도 나가면서 녹취록이 저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안은 민주당의 내부에 있었던 586 정치의 종언을 보호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저는 민주당 내 586 정치를 정말 역사의 뒤로 물러내고 새롭게 쇄신하는 정치가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만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녹취가 있기 때문에 녹음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간 전달책으로 알려진 돈의 흐름에서 이성만 의원이 오늘 현역 의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게 돈봉투를 아예 받은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한 10명 정도 특정했는데 서울의 A 의원, 인천의 B씨 의원 이거 뭐 증권과 정보주 다 돌았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의원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친명계가 한 5명 된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될지 뭐 특히 만약에 또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이걸 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일단 처음에 이 사건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을 때 총 9,400여만 원이 전달되었다라고 검찰은 특정을 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역 의원 10명에서 20명가량 특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 수십 명 이렇게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역 의원의 첫 소환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애초에 공여자 관점에서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범위를 넓히면서 입건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수사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명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소문처럼 여의도나 증권가에는 참 많이 이름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누구를 소환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친명계가 일부 있다라는 의견까지 포함된 걸로 보아서는 예. 검찰은 이미 10명의 명단을 확정했고 이들을 내부적으로 줄 소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 날아오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 최근에 코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정말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텐데 줄 소환이 예상되고 사건이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고민 속에서 당 역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중간에서 준 걸로 의혹이 돼 있는 그 이성만 의원 오늘 소환을 했고 수혜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검찰의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봉투 받은 사람들 얘기도 좀 검찰이 들여다볼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보도 수준합니다만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뭐 돈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검찰은 이제 돈봉투 소리도 녹음돼 있고 뭐 이런 증거도 탄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봉투 소리 조작 그 얘기하는 거죠.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돈봉투 소리도 조작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들여다봤을 때 검찰이 본 공소장에는 사업가의 아내가 노웅래 의원에게 이렇게 수차례 돈을 줬다. 6천만 원 정도 줬다. 이거를 지금 특정하고 재판에 넘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웅래 의원이 이제 그 체포영장까지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애비 성격으로 이제 그걸 부결을 시켰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오늘 재판 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제가 아는 한국 정치의 최근까지는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 사실은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에서 의원직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하더라도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혹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의 투기 의혹만으로도 의원직을 사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지금 정치권에는 정말 명백한 증거, 그다음에 구속영장, 그다음에 기소, 재판, 결국 나중에 가면 1심, 2심, 대법까지 가면 유죄 판결로 확정까지 됩니다. 그때까지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건 검찰의 그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참 저는 참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웅래 의원 참 평소에 점잖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왜 저렇게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이른바 파렴치한 정치적 부인 문화가 지금까지 저런 행태들을 이제
거의 공범의식으로 다들 너도 그러는데 나 못하겠느냐 이런 식의 아마 방어 논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의원 그 녹취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들어가죠. 노웅래 의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 녹취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하다가 결국 또 1심 시간 끌고 2심 시간 끌고 대법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속에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석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우리 정치권도 스스로의 좀 체면과 스스로의 염치를 좀 아는 그런 정치권의 자정자경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노웅래 의원께서 작년 12월에 이제 방탄 국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려진 체포동의안 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법에 지시 요구 알선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마저도 방탄으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끝나고 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체포 그리고 구속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김남국 의원 특정해서 여기 있는 뭐 돈봉투 의혹 말고라도 만약에 순서대로 의혹을 특정해서 강제 수사, 구속이 필요하다. 영장을 청구하면 또 연이어서 계속 오게 된다는 그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을 넘어가면 또다시 이제 김남국이라는 남국의 강을 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속적으로 방탄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전에 자진 탈당을 했던 이성만 의원 오늘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나선 얘기 저희가 노웅래 의원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 혹은 뭐 여러 검찰 수사 얘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다음 주제는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시작, 오늘부터 오전이 됐으니까 열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 정상들과의 회담도 예정이 돼 있지만 그 전에 광복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는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감개가 무량하다. 원폭 피해자들 만나고 위령비에 참배하고 어떤 의미로 최소한 평론가께서도 좀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이게 가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저기에 지금 그때 당시 우리 동포 희생되었던 2만여 명이 묻혀 있는데 지금 저기 살아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뭐 한국의 좋은 소식들 듣고 살지만 저분들은 그때 돌아가셔서 묻힐 때까지만 해도 일본 이름으로 다 묻혔던 정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시다 총리가 한 방안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총리의 공식 자격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정말 한국의 그런 한국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본인의 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윤 대통령과 같이 동행해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위령비잖아요.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추모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저게 한일 관계의 새로운
2단계 발전을 첫 발걸음을 띄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우리가 G7이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의 초청 자격으로 우리가 가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성숙된 국격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G7이 아니라 우리도 G8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이번 일본 방문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저렇게 좀 말하자면은 한일 관계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 저렇게 성숙된 발걸음을 내딛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령비가 히로시마에 있습니다. 원자 폭탄 피해 한국인 위령비 한글로도 써져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히로시마에 도착을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손을 잡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모습도 봤는데 앞으로 주말을 지나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다시 한 번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예고된 모레,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출발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제일 1번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우리가 문명국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지를 않지 지금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이 정부 여당 측에서 이게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한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자민당도 아닌 한국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깨끗한 물 TF 거기에서 이른바 이제 그 식수 1리터라도 마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를 앨리슨 교수 다른 국제회의 학술차 지금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옥스퍼드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고 그다음에 방사선계와 핵물리학계의 거장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공포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괴담 수준의 공포가 과학을 이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들 우리가 새겨 들으면 되는 건데 그분만 불렀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건데 뭐 그건 그렇게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후쿠시마 시찰단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22일부터 떠나는 걸로 5박 6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애초에 한일 당국 간의 협의가 좀 그 상당히 난항을 거듭했습니다만 결국 합의된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합의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안전위원장의 단장으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우리 한국은 시료를 갖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IAEA 공식 검증단에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고 따라서 IAEA 검증단이 갖고 있는 시료들 중에서 시료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 검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한국에도 일부 시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미 시료를 채취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정화시설과 방류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다 둘러보게 돼 있고 마지막 날에는 실제로 방사능 분석의 수치에 대해서 실제로 토론해서 점검하는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시찰단의 5박 6일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 일부가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불안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당의 행보가 물론 일부 의원의 행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조차 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전혀 못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라는 주장을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영국의 석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교수진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비를 거치더라도 제대로 해독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과학적,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 영국 전문가의 말은요. 삼중수소 먹어도 흡수해도 그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배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완전히 충돌되고 있는 것인데 저 전문가의 의견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시찰단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시찰단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찰할 건지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 그다음에 실효성 측면에서 어떤 것도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정된 건 5박 6일의 일정인데 시찰단은 단장을 제외하고는 누가 멤버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민간 전문가나 한국 언론의 동행 취재 역시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정부 측에 유리한 인사 또는 정부 측과 입장을 기조를 비슷하게 가져갈 인사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 입장에선 충분히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시찰단이 출발합니다. 이 얘기까지 저희가 일본과 관련된 G7 정상회의 주제와 모아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BTS 멤버 진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 BTS 멤버를 만나기 위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군 간부가 있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준비한 구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실제로 이게 주의 깊게 알려진 얘기긴 한데 무단 이탈을 해서 BTS 진을 만나러 간 건 사실입니까? 그렇게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진 씨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간호장교가 무단 이탈해서 진 씨한테 가서 예방접종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예. 이와 관련해서 그 간호장교는 진 씨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무단 이탈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군 당국에서 지금 무단 이탈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당국 얘기는 이 무단 이탈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보다는 좀 더 신중해서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무단 이탈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더 봐야 되는데 만약에 무단 이탈을 했다면 장교니까 그 원래 있어야 되는 지역, 위수 지역을 이탈한 거고 이게 마치 본인의 지위와 계급을 활용해서 무단 이탈해서 또 BTS 멤버를 갔다.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꽤 큰 것 같거든요. 만약에 무단 이탈이 맞는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군 장교가 본인의 어떤 일종의 뭐 팬심 때문에 뭐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난 3월 달에도 민원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무슨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인지 그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그때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결과 제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왜 또 다시 새롭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단 이탈 여부도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할 일인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의아하고 어쨌든 확실하게 조사해서 뭐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다른 BTS 멤버 그 RM 개인정보 들여다본 코레일 직원도 있었잖아요. 네. RM 씨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RM 씨가 기차표를 예매한 내역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18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직원이 결국 해임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쎄 이걸 유명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정말 무단은 이탈한 건지 아닌 건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좀 색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코인하라고 국민 세금 주는지 아냐라고 하셨고요. 예. 탈당이라고 쓰고 눈 가림이라고 읽는다. 김남국 의원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코인 나눠주면 나라가 투기판 되지 않을까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정책들 비판하신 내용으로 좀 보이는데요. 국회의원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오늘 댓글 4개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크고 앞서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죠.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죠. Perché un inizio esiste sempre. Per cui io ho conosciuto il vostro fondatore che è venuto a Torino per conoscermi e invitarmi in Corea, che io rifarò con quella passione di allora. 포니, 정주영 회장의 포니하면 사실은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잖아요. 첫 국산차로서. 근데 좀 다른 그 포니, 그러니까 원래 기존 모델이 아니라 포니 쿠페가 좀 다시 탄생하게 된 겁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당시에 그 모터쇼 같은 데서 공개가 됐던 자동차 양산 모델 만들기 전에 컨셉트 모델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그렇게요. 포니 쿠페 컨셉트 모델. 그게 요번에 복원이 돼서 요번 18일에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저 모델이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나 봤던 전설의 모델이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었거든요. 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영화 백투더 퓨처에서 그 주인공이 타는 자동차 그것도 만들어지는데 예. 그럴 정도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었는데 저 자동차가 과거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양산을 하려고 하다가 오일 쇼크 터지는 바람에 양산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니 쿠페를 좀 대량 생산하려고 했는데 예, 그랬는데 예, 양산을 성파동이 있어서 못했고 실패했다. 예.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저 차량 옛날에 만들었던 거 유실됐고 설계도면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전설로만 남아있던 그런 모델이었었는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과거에 실제로 저 자동차를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완전히 복원을 한 겁니다. 저분도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셨는데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여러 역작을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 정의선 회장에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거를 또 양산, 대량 생산할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양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양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면 양산 못할 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49년 만에 저 오래된 포니 쿠페가 다시 복원이 돼서 이탈리아에서 또 여러 행사가 있었고 왕 회장의 추억 얘기까지 하나하나 파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금요일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요.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가 현금 500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일이 꽤 놀랍습니다. 저 가방에 그리고 현금까지 있었는데 꽤 빠른 시간에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금 500만 원하고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고가품 가방이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저걸 잃어버리고 나서 11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했거든요. 예. 11시간이 지났으면 상당히 어떤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망에 저게 분실물로 이미 신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습득물로. 현금도 고스란히 다 있고요. 현금도 고스란히 다 있고 그래서 신고하고 나서 50분 만에 주인을 고스란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
뭐 가방도 가방이지만 물론 뭐 저게 정상적인 건데 워낙 그 안 그런 뭐 나라나 혹은 시민의식을 가진 지역 혹은 뭐 국가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도 꽤 시민의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들 칭찬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하나 했었어요. 러시아 관광객이 300만 원이 된 지갑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됐는데 이것도 다시 소환이 좀 되고 있고요. 예, 러시아 관광객이 300만 원 든 지갑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 경찰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할까 봐 걱정했는데 마침 그 파출소에 러시아어 특채 경찰관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어 대화가 통했고 그 경찰관이 수배를 해보니까 한 버스 기사분이 300만 원 든 버스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발견하고 원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바로 지갑을 찾아주고 관광객은 감격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에게 참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좀 드높인 계기가 돼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이어지는 뉴스탑10도 이제부터는 5시 40분부터 10분 일찍 시작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